야, 이따위로 환자 보조할 거면 당장 관두라고 했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교수의 고함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채 간호사인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환자보다 내가 잘났어. 무릎 꿇어. 순식간에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위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숨조차 삼킨 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장바구니를 든 한 여인이 굳어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눈앞에서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섰죠. 시장 골목을 누비며 며느리 미영이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하나씩 골라 담습니다. 이 미나리가 참 싱싱하네. 상인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을 다 본 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네요.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미영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벌써 3년째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항상 바쁘다며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미영이와 함께 점심을 먹어볼까. 이순자 씨는 마음을 먹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미영이가 근무하는 내과 병동을 물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다른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순자 씨는 반가워서 다가가려다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김 교수님이 또.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순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키우고 살아온 이순자 씨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주변 후배 간호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순자 씨가 다가가자 간호사들은 순간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들킨 아이들 같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후배들이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복도에 흘렀죠. 어머, 어머니 오셨네요. 미영이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이순자 씨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눈가의 그늘, 굳어진 입가,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까지.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이순자 씨의 특기였거든요. 미영아,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 왔는데. 이순자 씨는 일부러 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 네. 잠깐만요. 이리 좀. 며느리 미영은 급한 호출을 받은 듯 서둘러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간호사복 자락이 흔들리며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남자의 거친 음성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그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이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 처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이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미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순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로 우리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건가?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순자 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렇게 당당했던 미영이가, 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미영이가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사과로 되겠어?
내가 실수해서 환자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김 교수라고 불리는 남자는 여전히 미영이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과 인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모두들 익숙해 보였죠. 이순자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해도 저렇게 모욕을 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건가? 저놈이 감히. 이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저 남자가 너무 미웠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말리려던 미영이의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처치실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미영이가 급하게 외쳤지만 이순자 씨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순자 씨에게 집중됐어요. 김 교수는 깜짝 놀라 미영이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습니다. 내 며느리 머리채를 내가 감히 잡아?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김 교수의 손목을 잡아채며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봤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뭡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디든 상관없어.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놈은 용서 못해. 이순자 씨는 김 교수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김 교수가 아파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무슨 짓입니까? 당장 손 놓으세요. 김 교수가 윽박지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순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잡았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릎 꿇려. 이순자 씨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간호사들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조용히 있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일어나서 이순자 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15년째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권위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하나의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손 놓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의료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소 김 교수의 권위에 눌려 아무도 감히 대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경비를 불러. 좋아, 불러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순자 씨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김 교수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굽힐 줄 모르는 강인함이 있었죠. 이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곧 병원장이 헐레벌떡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무슨 소란을. 병원장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김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당장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 교수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교수는 이 병원의 핵심 인력이었거든요. 실력도 뛰어나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부인, 일단 손부터 놓으시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순자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무릎 꿇렸어요. 그것도 환자들 보는 앞에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교수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업무상 지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 병원의 기둥 같은 분이시니까요. 병원장의 말에 이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둥 같은 분이라고 사람을 짓밟는 것을 지도라고 포장하다니. 기둥, 사람을 개처럼 무릎 꿇리는 게 지도라고요?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순자 씨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미영이의 말이 오히려 이순자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으라고 하다니.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이런 일이 일상이 되었을까요? 괜찮다고. 어떻게 이게 괜찮아? 내 며느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 병원장은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몰려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았죠. 일단 원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는 안 가요. 여기서 끝장을 볼 거예요. 이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장은 점점 곤란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지면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었죠. 여사님, 정말 원장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여기서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피해가. 병원장이 다시 한번 권했지만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우리 며느리가 당한 일도 조용히 넘어가라는 거죠. 절대 안 돼요. 그때 간호과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원장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간호과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순자 씨에게도 들렸습니다. 잠깐,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과장이 귀띔한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순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순자요. 왜요? 이순자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간호과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이순자 씨일까? 병원 기부자 명단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분일까? 혹시 5년 전에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이순자 씨이신가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남편이 심장 수술 받았죠. 그때 당신들이 잘해줘서 고마웠는데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 병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성공적인 수술 이후 감사의 표시로 40억 원을 기부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10억 원씩 기부를 이어와서 지금까지 총 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했어요. 병원 신관 건물도 그 돈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급히 김 교수를 불렀습니다. 김 교수, 잠깐 이야기 좀. 하지만 김 교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당장 경찰을 불러서 폭행죄로. 입 닥쳐. 병원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병원장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이순자 씨에게 거의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김 교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병원장이 왜 저 여자에게 저렇게 굽신거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 교수가 어리둥절해하자 간호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귓속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이신 이순자 여사님이야. 지금까지 기부금만 80억이 넘어. 병원 신관도 이분 돈으로 지은 거라고.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8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병원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었다면 우리 며느리는 계속 저런 굴욕을 당해도 된다는 거군요.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말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좋아요. 그럼 제대로 된 해결을 봅시다. 이순자 씨는 김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의 손목을 여전히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해야겠죠. 여기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김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무릎을? 왜요? 우리 며느리는 왜 무릎 꿇어야 했어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이순자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 전부 회수하겠어요.
80억 원 말이에요. 병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80억 원을 회수한다고. 그 돈으로 신관 건물도 짓고 최신 의료 장비도 구입했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사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우리 며느리 머리채 잡은 것보다 더 너무한가요? 이순자 씨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병원장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김 교수 한 명과 80억 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했어요. 김 교수, 당장 사과드려. 원장님, 지금 당장.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간 이 병원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김 교수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자, 이제 무릎 꿇으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한 것처럼. 김 교수는 떨리는 다리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죄송한지 정확히 말하세요. 이순자 씨는 끝까지 정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영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채를 잡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사람 같네요. 이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병원장은 급히 이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기부금 회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켜보겠어요. 진짜로 바뀌는지. 김 교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김 교수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며느리에게 돌렸어요. 미영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는 이순자 씨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시어머니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순자 씨는 미영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너무 앙상해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그만해,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자책했어요. 저 같은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병원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감동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미영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 내가 지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 말에 미영이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친정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내가 다 알아. 그런 내가 저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챙겨줬었지만 지금은 진짜 딸처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소 미영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환자들을 잘 돌보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미영이가 저런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선배님, 한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정말 미안해요. 막아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 제가 근무 중이라서. 괜찮아요. 병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오늘은 미영 간호사 조기 퇴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내일 출근하세요. 미영이는 고마우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이순자 씨와 미영이는 서로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교수는 병원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순자 씨가 기부금 회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억 원이라는 거액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건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간호사 며느리 지킨 시어머니, 병원 최대 후원자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온라인에서는 이순자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하다는 반응들이었죠. 김 교수의 평소 행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김 교수 때문에 고통받았는지가 밝혀졌어요. 심지어 몇 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는 이순자 씨를 명예 후원자로 추대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영이도 함께 참석했어요. 로비에는 이순자 여사 공로패가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영이는 이순자 씨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밝고 당당해졌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내야 미영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순자 씨도 진심으로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감사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병원장은 이순자 씨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순자 씨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집 밟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존중받아야 진짜 좋은 병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미영이를 비롯해서 모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병원이 빛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이순자 씨와 미영이는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만해, 미영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이순자 씨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미영이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순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링컨 고등학교 복도는 오전 9시가 되면서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로 한 명의 동양인 여성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죠. 박선영, 41살의 한국인 음악 교사였습니다. 선영은 검은색 정장 재킷에 단정한 바지 차림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 교사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엔 뭔가 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정확한 보폭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시선이 일반적인 교사와는 구별되는 점이었죠. 마치 주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각종 악기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들까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엔 대나무로 만든 단소 여러 개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죠. 각각의 단소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관리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고 몇몇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자리에 앉았죠. 선영은 칠판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선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음악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그녀의 억양이 섞인 영어를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죠. 특히 뒷좌석에 앉은 금발의 학생 하나가 동료들과 시선을 나누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전통 악기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단소라는 악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영이 나무 상자에서 단소 하나를 꺼내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대나무로 만든 작은 관악기는 학생들에게 낯설고 신기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나무 빨대야? 뒷좌석에서 금발의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든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링컨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17살 소년으로 항상 반항적인 태도로 교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아이였죠. 브래드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엔 악의적인 장난기가 가득했고 입가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던 브래든이었어요. 닌자 나왔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거들어 말하자 교실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조롱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브래드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웃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에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교실 앞쪽에 앉은 몇몇 진지한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브래든의 영향력 때문에 감히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영은 단소를 든 채로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화나 당황스러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엔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선영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책상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팔짱을 끼고 말했죠. 그걸로 싸우기도 해요? 선생님 혹시 무기도 다뤄요? 그의 목소리엔 조롱과 도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교사를 시험해 보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몇몇 학생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직감을 느꼈어요. 선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단소를 든 채로 천천히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브래든만이 여전히 헤라헤라 웃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선영은 칠판 앞에 서서 단소를 손에 든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교실 안은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내쉬고 있었지만 브래든만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또 한 번 킥킥거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걸로 마술이라도 보여주실 건가요? 브래든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어주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말없이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선영이 움직였습니다. 단소를 든 오른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더니 다음 순간 쾅 하는 큰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단소가 칠판 한가운데에 수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작은 악기가 마치 화살처럼 칠판을 뚫고 들어간 것이었죠. 칠판에서 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소가 박힌 지점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균열이 점점 커졌어요. 그 소리가 교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묵직하고 강렬했어요. 교실 안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칠판에 박힌 단소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브래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다리를 급하게 내렸고 입이 벌어진 채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파란 눈동자에는 이제 조롱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옆에 앉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단소는 한국의 전통 관악기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지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브래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쿵쿵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은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엔 조롱 대신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브래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떠들썩하게 나가는 아이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모두들 칠판에 박힌 단소를 한 번씩 돌아보며 나갔습니다. 그 작은 대나무 조각이 만들어낸 충격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브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브래든 가자고 말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선영이 교실을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식당은 평소처럼 시끄러웠지만 브래든만큼은 조용했어요. 친구들이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브래드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순간만 맴돌고 있었어요. 단소가 칠판에 박히던 그 순간, 그리고 선영의 차갑고 예리한 눈빛 말이죠. 야, 브래든, 너 괜찮아? 옆에 앉은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래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교사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기분을 느꼈어요. 브래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서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브래든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굴욕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복수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과학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브래드는 방과 후가 되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선영과 단둘이 만나서 제대로 승부를 보자는 것이었어요. 아침에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브래드는 교무실 근처에 숨어서 선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퇴근한 상태였어요. 선영이 교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 브래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복도 한가운데 놓인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쓰레기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쓰레기가 복도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래드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선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오후 내내 쌓인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품고 있던 복수심이 이제 폭발할 듯 끓어오르고 있었죠. 오늘 너랑 나 단둘이야. 그때처럼은 안 돼. 브래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애써 숨기려 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허세를 부리고 주먹을 번갈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신을 다독였어요. 선영은 교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브래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브래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소리는 복도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쓰레기를 치워야겠네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하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컵, 과자 봉지, 빈 음료수 병들을 정성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다시 넣었어요. 브래드는 그런 선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무시하지 마. 브래든이 소리치며 선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브래드는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등 뒤로 꺾여서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 뺨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아, 아파요. 브래든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충격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당한 것이었거든요. 팔이 꺾인 각도가 조금만 더 틀어지면 부러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힘 조절은 완벽했어요.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을 정도의 절묘한 강도였습니다. 선영은 브래든을 제압한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만들어질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브래드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막막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몇 초 후 선영이 브래든을 놓아주었습니다. 브래든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팔을 주물렀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아직도 얼얼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을 올려다봤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나 승리감 같은 건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쓰레기 조각까지 주워 담고 쓰레기통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브래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수업 시간에 봐요. 그 사건 이후 브래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교사를 괴롭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브래든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거칠고 반항적이던 브래든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부 학생들은 선영이 브래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브래든은 그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브래든은 복도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대신 벽에 기대어 서서 멍하니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거나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도 읽지 않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브래든은 교실 뒤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라 학교는 조용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설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소 소리였어요. 브래드는 그 소리에 이끌려 창문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학교 뒤편 작은 정원에서 선영이 혼자 단소를 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고 낯설었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브래드는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 음악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소에서 나오는 소리는 슬프면서도 평온했고 때로는 그리움 같은 감정도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래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죠. 음악이 끝나자 정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단소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닫고 있었어요. 브래드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수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다른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브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선영이 연주하던 모습도 자꾸 떠올랐어요. 칠판에 단소를 던지고 자신을 제압했던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음악을 연주하는 부드러운 모습 말이죠. 다음 날 수업 시간, 브래드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대감이나 두려움 대신 뭔가 궁금함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오늘도 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소의 역사와 연주법,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에서의 역할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브래드는 그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영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직접 단소를 불어볼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브래든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때로는 단소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호기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먼저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음악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든도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일어났지만 교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그는 복도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교실에서 수업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칠판을 지우고 단소들을 하나씩 나무 상자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기, 브래든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브래드는 평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거, 소리 참 특이하네요. 브래든이 단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브래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추고 브래든을 바라봤습니다.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면 직접 불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브래든을 다그치거나 의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브래드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그저 감상을 말한 것뿐인데 직접 해보라니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나무 상자에서 단소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새 것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단소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브래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를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녀가 건네는 단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단소를 브래든에게 건넸어요. 브래든은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단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손에 닿는 느낌은 묵직했어요. 대나무의 부드러운 질감과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흔적들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불어야 하나요? 브래든이 단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단소를 들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을 대는 방법, 손가락을 놓는 위치, 숨을 내쉬는 강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브래드는 선영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려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는 선영이 알려준 대로 단소를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브래드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조금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해보세요. 선영의 조언에 따라 브래든이 다시 시도하자 이번에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한 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단소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다음 주부터 브래든의 일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조용해진 음악실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선영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곳이 브래든의 연습 공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실 한쪽 책상에 단소를 놓고 브래든은 손가락으로 운지법을 흉내냈어요. 선영이 알려준 대로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감각을 익혔습니다. 아직 입에 대고 불지도 않았는데 손가락만으로도 뭔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불어보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세게 불면 거친 소리가 나고 너무 약하게 불면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처음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단소를 책상에 내려놓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몇 분 후면 다시 집어들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점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비록 불안정했지만 음다운 음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브래든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브래든이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 선영이 조용히 뒤로 다가왔습니다. 브래든은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연주를 멈췄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브래든 옆에 서서 그의 자세를 지켜봤습니다. 손가락 위치가 조금 틀렸어요. 선영이 부드럽게 말하며 브래든의 손을 조심스럽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브래든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선영의 손길이 부드럽고 정확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말보다는 몸짓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단소를 잡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었어요. 둘 사이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몸짓과 호흡으로 이어지는 지도였어요. 브래든은 선영의 지시를 조심스럽게 따라했고 선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브래든의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며칠 후 브래든의 연주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멜로디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영이 알려준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의 일부분을 불 수 있게 되었을 때 브래든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발표 수업 날이 왔습니다. 선영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단소를 연주해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색해하며 몇 개의 음만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브래든의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브래든은 긴장한 듯 단소를 손에 쥐고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단소를 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브래든이 단소를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의 멜로디가 교실에 퍼졌어요. 아직 미숙했고 중간중간 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브래든을 비웃던 학생들도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단소가 만든 금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대립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처럼 보였어요.